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신호를 어떻게 변환하는가에 관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그 라인 인코딩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죠? 디지털 회선의 부호에 해당되는 그런 디지털 신호를 그 디지털 비트를 전송하기 위해서 부호를 어떻게 디지털 비트를 회선의 부호를 어떻게 변환하는가에 관한 그런 라인 인코딩에 대한 공부는 이미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라인 인코딩, 물론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라인 인코딩에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을 더해서 라인 인코딩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디지털 회선에서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전송하는 방법, 전송하는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드까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블록 인코딩, 라인 인코딩 어떤 디지털 비트 하나하나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변환하는 그런 이제 라인 인코딩에 그 디지털 비트 여러 개의 그룹 단위로 이렇게 변환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해서 라인 인코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블록 인코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록이라 하면은 비트의 그룹이죠, 그죠? 비트 그룹. 여러 개의 비트의 그룹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블록이라고 그러거든요, 블록. 그러니까 여러 개의 비트를 모아서 그 여러 개의 비트를 다른 비트로 이렇게 변환하는 그런 작업을 블록 인코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스크램블링은 뭔가를 갖다 혼합하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라인 인코딩의 디지털 신호에다가 뭔가를 혼합해서 라인 인코딩의 그 디지털 신호 체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전송 모드는 앞이 두 가지하고는 조금 다른데 인코딩 방식이라기보다는 인코딩된 디지털 신호를 실제 회선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하는가. 근데 전달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달 방식, 전달 모드에 대해서 이렇게 전송 모드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 우리 첫 번째 강의 시간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때 이 변환하는 방식을 크게 보면은 첫 번째 라인 인코딩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블록 인코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라인 인코딩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공부를 했고요. 하나 또는 다수의 디지털 비트, 여기서 말하는 다수라는 거는 뭐 두 개, 세 개 이런 어떤 몇 개의 비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디지털 신호의 레벨의 수, 준위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디지털 신호가 하나가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하나의 매핑이 될 수 있는 이제 비트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뭐 다수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많은 블록 단위의 비트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몇 개의 어떤 그런 수준의 다수의 디지털 비트를 하나의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이제 변환하는 그런 작업을 라인 인코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미 블록 인코딩은 N비트의 어떤 디지털 블록을 라인 인코딩을 하기 전에 N비트의 디지털 블록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변경된 N비트에 대해서 라인 인코딩을 적용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N비트 블록을 N비트 블록으로 이렇게 이제 변환하는데 바꾸는데
이때 대체로 이렇게 이 n은 m보다 항상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작업이 필요한가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 인코딩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라인 인코딩 방식을 이렇게 이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작업을 하는가? 목적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공부했던 이제 라인 인코딩 방식 여러 개를 공부했는데 대부분의 라인 인코딩 방식은 사실 이렇게 동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송신자 수신자 간의 시계가 가는 속도, 클락 스피드의 오차가 있으면은 송신자가 보낸 비트 수를 수신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그 송신자가 보낸 비트 수만큼 이렇게 수신을 해야 되는데 시계 속도에 따라서 비트 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동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기 문제를 갖다 해결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라인 인코딩의 그 신호 체계가 가지고 있는 동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해서 사실 우리 이제 오류 디텍션하는 오류 탐지 또는 오류 검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텍션을 우리가 번역할 때 오류 탐지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오류 검출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오류 탐지, 오류 검출 문제는 나중에 우리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 블록 인코딩이 이 오류 탐지를 위한 그런 어떤 목적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많이 쓰는 블록 인코딩 방식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비오비라고 이렇게 읽는데 사비오비 블록 인코딩이다. 이렇게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 이렇게 이더넷을 공부를 하질 않았는데요. 이더넷 데이터 통신 관련된 기본 기술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은 유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유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표준 기술을 이더넷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더넷 유선 랜에 사용되는 표준 기술을 이더넷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더넷의 전송 속도 중에 100mbps 이더넷 그런 이더넷을 패스트 이더넷이라고 그러는데 이 패스트 이더넷에 사용했던 지금도 물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블록 인코딩 방식이 사비오비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100mbps 이더넷보다 10배 더 전송 속도가 빠른 그런 이더넷을 기가빗 이더넷이라고 그러는데 기가빗 이더넷 물론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더넷인데 거기에 적용한 블록 인코딩 방식이 8B, 10B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4B, 5B보다 전송 속도가 10배 빠른 저기 이더넷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8B, 10B 블록 인코딩 방식을 썼다 이런 건데 전송 속도가 빠르다 이런 이야기예요. 속도가 빠르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디지털 신호할 때 여러분들 이미 공부를 했지만 전송 속도 이 전송 속도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초당 몇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떤 시스템에서 컴퓨터에서 네트워크로 초당 몇 비트를 내보낼 수 있는가, 몇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가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신호 공부할 때는 비트율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비트 전송률 또는 뭐 비트율이다. 비트율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비트레이트
뭐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비트레이트는 비트율은 보호율, 보호레이트, 보호레이트하고 거의 같은 의미고요. 한보가 저기 신호 레벨 하나가 하나의 비트를 갖다 표현하는 경우는 보호율과 비트율은 같아진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전송 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비트율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비트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신호 변화율에 해당되는 보호율이 높아진다는 거고, 이 보호율이 높아지면은 뭐가 이렇게 따라서 높아진다고 그러냐면은 뭐가 따라서 높아진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은 여러분 다 이해가 기억하고 계시죠? 이해가 됐으라고 보고요. 대역폭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자, 나이키스트 정리, 나이키스트 법칙, 그 다음에 샤논 법칙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디지털 우리 신호 이론 공부할 때 이렇게 이미 다 여러분들 공부를 했고, 근데 이 대역폭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어떤 통신 장치, 예를 들어 신호를 내보내는 그런 통신 장치 이런 것도 보통 이렇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케이블에 연결되는 통신 장치 부분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 통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돼서 다른 이제 장치랑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이 케이블 대역폭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는 이 케이블에 아주 높은 주파수의 신호가 아주 빨리 변하는 그런 신호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케이블의 성능이 아주 좋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성능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만큼 아주 빨리 변하는 아주 높은 주파수의 전자기파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대역폭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케이블의 성능이 좋아야 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성능이 좋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대역폭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케이블이나 통신 장치의 비용이 고비용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비용을 갖다 이렇게 어떤 장치를 만들 때 비용이 사실 내려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전송 속도는 이제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송 속도는 가능하면 높이면서 대역폭을 낮추려면은 가능하면 적은 신호 변화, 적은 수의 그러니까 이 신호 변화를 갖다 보호라고 이렇게 보호 레이트, 그러니까 보호율이라고 하는데 보호율이 낮으면서도 많은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신호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처음에 우리 사실 지금 이더넷을 공부를 하지 않고 이런 걸 설명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초창기 우리 맨 처음에 이 이더넷을 만들 때는 있잖아요. 전송 속도가 10mbps였거든요. 초당 1000만 비트를 전송하는 1mbps가 초당 100만 비트를 전송하는 거니까 10mbps면 초당 1000만 비트를 전송하는 거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신호 체계가 이 맨체스터 신호 체계인데 맨체스터 신호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 라인 인코딩 할 때 공부를 했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저기 가장 신호가 많이 변하는 경우가 1위 그러니까 맨체스터 신호에서 이제 신호가 가장 많이 변해야 되는 구간이 1위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구간인데, 이런 구간을 보면은 신호가 신호 그 비트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신호가 바뀌어야 된대요. 낮은 비트에서 높은 비트로 갔다가 다시 또 낮은 비트에서 높은 비트로 갔다가 높은 신호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트 하나가 신호 한 번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가 몇 번 바뀌는가를 갖다 이제 보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저기 그러니까 한 비트를 하려고 그러면 신호가 한 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그 신호 변화가 상당히 이렇게 이제 많아야 된다. 대신 이제 신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신호가 비트 구간 내에서 신호가 이렇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신호가 계속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냐면은 동기 문제가 이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보호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높은 대역폭을 요구해야 되고 높은 대역폭을 요구를 하려니까 높은 대역폭을 요구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대역폭이 이 맨체스터 신호를 갖다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통신 장치나 케이블이 아주 높은 주파수를 전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성능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 비용이 비싸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10Mbps일 경우는 신호 변화율이 말이죠. 변화율이 초당 이게 지금 1000만 비트니까 한 비트에 신호 한 번 변하는 거니까, 그죠? 한 번 변하는 거니까, 신호 변화율이 신호가 1000만 번 변하면 된다고요. 1000만 번. 그렇잖아요. 보 레이트는 이제 그게 그 신호 한 구간을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지만은,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10Mbps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호 변화율이 그러니까 보율로 보면은 20메가 보 레이트 세컨 이렇게 이제 이 정도 필요하다고 이 정도만 이렇게 되는 거죠. 맨체스터 신호를 썼을 때 그러니까 신호가 한 번 변한다 이런 거는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보호로 보면은 이제 보호가 두 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구체적인 의미는 이제 디지털 신호가 무엇인가를 제가 이렇게 이미 강의를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그 디지털 신호 강의를 한 번 더 이렇게 보시고요. 그게 전송률이 10Mbps일 때는 보호율이 20메가 정도면 되면 되기 때문에 보호율이 그러니까 신호 변화율이 초당 한 2천만 비트, 2천만 번 정도 이렇게 2천만 정도의 신호가 이렇게 생기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전송 속도가 10메가에서 말이죠. 10메가에서 이 전송 속도를 100Mbps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죠. 올리고 싶다. 전송 속도를 10배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맨체스터 신호를 쓰면은 그 보호율 자체가 200메가 수준으로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면은 이 대역폭이 엄청나게 이렇게 높은 대역폭이 이제 필요해진다. 뭐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근데 이제 대역폭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저 장치 케이블의 성능이 그만큼 높은 성능이 요구되고 그럼 그만큼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맨체스터 신호 체계를 그 이더넷의 전송 속도를 10배를 높여 100Mbps를 이렇게 100Mbps로 높이려고 이렇게 이제 기술을 개발할 때 맨체스터 신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대역폭이 너무 이렇게 높아져서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네트워크의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좀 더 대역폭이 낮은 대역폭 요구가 낮은 그런 신호 체계를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뭐를 쓰려고 이렇게 결정을 했냐면은 이
NRZ 신호를 쓰려고 이렇게 이제 NRZ 신호를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NRZ 신호. NRZ 신호를 쓰면은 이 NRZ 신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자꾸 라인 인코딩 쪽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NRZ 신호 같은 경우 이게 저기 맨체스 신호 같으면은 이 한 비트를 표현하는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비트를 표현하는데 신호 변화가 두 번 일어난다고요. 두 번 일어난다는 거는 보호가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두 개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NRZ 신호 같은 경우는 NRZ 그 신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있잖아요. 그죠? 0, 1 이렇게 신호가 한 번 딱 변하면 두 비트를 갖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비트. 그죠? 그러니까 NRZ I도 마찬가지고요. I도 마찬가지. 1이 연속적으로 날 때 이제 신호가 계속 변하게 되는데 1이 연속적으로 날 때 그 다음 1이면은 신호가 이렇게 변하고 다음에 또 1이면은 신호가 변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 또 1이면은 신호가 변하고 이렇게 되는데 인버전이니까 그죠? NRZ 아예 인버전이 신호가 역전이 되는 1일 때 신호가 역전시킨다 이런 거니까요. 이럴 때도 신호 한 번 변하면은 비트를 두 비트를 갖다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율로 따지면은 NRZ-L이나 NRZ-I 같은 경우는 맨체스터 신호보다 보호율이 2분의 1이면 된다. 2분의 1. 그만큼 대역폭이 2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맨체스터 신호를 쓰는 것보다는 NRZ-L이나 NRZ-I 신호를 쓰면은 그만큼 대역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전송 속도를 10배를 높이면서 비용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갖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mbps 이더넷으로 이렇게 전송 속도를 높이면서 신호 체계를 맨체스터 신호 체계에서 이 NRZ 신호 체계로 이렇게 바꾸기로 했는데 이 NRZ 신호 체계 여러분들 이미 이제 지난 시간 라인 인코딩에서 봤지만 NRZ 신호 체계의 맨체스터 신호와 비교해서 NRZ 신호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죠? 맨체스터 신호에 비해서 NRZ 신호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동기 문제예요. 0이 이렇게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나오거나 1이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이런 경우는 이런 구간에는 3개 이런 거는 괜찮지만 10개, 100개 이렇게 0이 그대로 쭉 연속적으로 나오거나 1이 연속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오로지 이게 몇 비트인지를 그 구간의 크기를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그 구간의 크기가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시계의 속도 차이가 있으면 클락의 동기 문제가 있으면 수신하는 비트 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 둘 다 그죠. 근데 이제 NRZ-I 같은 경우는 동기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은 1인 경우는 이렇게 신호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죠? 신호가 몇 번 변하는가를 가지고 1의 개수를 갖다 이렇게 이제 셀 수 있기 때문에 동기 문제는 없지만 0인 구간 여기만 이제 동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0인 구간 0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구간에는 NRZ-I 신호가 이제 동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100mbps로 옮기면 100mbps로 이렇게 전송 속도를 높이면서 신호 체계를 뭘 쓰려고 이렇게 했냐면은 맨체스터 신호 체계에서요. 맨체스터 신호 체계 대신에 그나마 동기 문제가 좀 적으면서 대역폭 요구사항은 2분의 1 수준인 이 NRZ-I 신호를 이제 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문제는 이 0이 연속적으로 나온 구간에 동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택한 그 인코딩 방식이 뭐냐면 라인 인코딩은 NRZ-I를 쓰고 NRZ-I 라인 인코딩을 쓰고 라인 인코딩은 이걸 쓰고요. 대신 이 라인 인코딩을 쓰면서 이 NRZ-I의 동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B, 5B 블록 인코딩을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블록 인코딩. 오케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오류 탐지 기능도 보완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좀 한번 봅시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4비트를 5비트로 일단 바꾼 다음에 4비트 데이터가 있으면은 바꾼 4비트 대신에 5비트를 전송하고 수신하는 쪽에서는 이 5비트를 원래 4비트로 이렇게 변환해가 수신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신 이게 그 4비트에서 5비트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 4비트 대신 5비트를 전송하기 때문에 실제 전송해야 될 데이터 양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지만 이렇게 바꾸는데 왜 바꾸는가? 0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구간에 동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이런 거예요. 4비트 블럭이다. 그 4비트 블럭이 가질 수 있는 값은, 4비트 블럭은, 가질 수 있는 값은 총 16개지, 그죠? 0, 0, 0, 0부터 1, 1, 1, 1까지. 총 16개잖아요. 5비트로 바꾸는데 5비트 블록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 0, 0, 0, 0부터 1, 1, 1, 1, 1까지 총 32개죠. 그죠? 그래서 이 4비트의 16개의 값을 32개 중, 그 5비트 32개 중에 16개만 선택해가지고 그 16개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꿔서 전송하겠다. 어떻게 바꾸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000, 0000, 그러니까 4비트 중에 0000, 0이 4개가 나오면은 이거는 1111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0001은 01001로 바꾸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죠? 111은 11101,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렇게 컨트롤 정보도 일부 이렇게 이제 변환해서 쓰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 4비트의 18개의 값을 5비트 32개 값 중에 그 중에 16개만 선택해서 변환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0이 연속적으로 3개 이상이 나오지 않는 16개, 32개 중에 0이 연속적으로 3개 이상 나오지 않는 16개로 변환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변환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변환한 다음에 그 5비트짜리 블락을 전송할 텐데, 그러면 그 5비트짜리 블락에는 절대로 0이 연속적으로 4개 이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디지털 데이터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0이 3개 정도까지는 나오더라도 수신하는 쪽에서 시계에 약간 오차가 있더라도 동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계의 오차 수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3개 정도, 비트 3개 정도까지가 연속적으로 0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5비트로 변환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사용하면은 데이터 자체가 0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구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4개 이상의 연속적으로 0이 나오는 구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NRZI, 이 NRZI 신호를 쓸 때 동기 문제가 발생하는 구간이 0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이런 구간인데, 이런 구간 자체가, 이런 구간을 만드는 데이터 자체가 없다는 거지. 디지털 데이터 자체가. 그래서 이 NRZI 맨체스터 신호에 비해서 대역폭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대역폭 요구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대역폭이 더 낮은 그런 신호 체계를 써도 동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4비트를 5비트로 바꾸는 4비, 5비 블락 인코딩을 쓴다. 이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원래 데이터가 000001 이렇게 되면 이 변환한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가 돼가지고 이렇게 변환을 했기 때문에 0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구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 개가.
3개까지만 영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NRZ-I에서 영연속적으로 나오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NRZ-I 신호의 동기 문제 자체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뭐 그런 데이터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변환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 우리가 이제 변환 테이블에 쓸 수 있는 게 5비트 변환 테이블 썼으니까 32개잖아요. 32개 중에 16개로만 이렇게 이제 변환을 했잖아요. 변환을 했었고, 그럼 나머지 16개는 쓰지 않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수신해서 보니까 그 변환된 16개의 5비트짜리 16개의 값들만 내가 수신이 돼야 되는데 그거하고 다른 값들이 예를 들어 수신이 됐다. 이런 이야기는 오다가 전송돼 오다가 한 비트 이상이 뭔가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5비트를 받았는데 이 5비트가 원래 변환돼야 될 그런 값이 아닌 다른 값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오다가 전송돼 오다가 에러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송 오류로 그렇게 판단하고 오류를 디텍션, 검출하는 그런 기법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4B, 5B 이제 블록 인코딩은 두 가지 목적. 하나는 동기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오류 검출 능력을 이렇게 높일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4B, 5B 인코딩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데이터량이 4비트를 5비트로 변환해서 보내니까 20%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죠? 그렇더라도 대역폭 요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인 그런 네트워크 장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전송 속도를 10배로 높이면서 맨체스터 신호 체계 대신에 NRZ-I 신호를 쓰고 그 다음에 저기 4B5B 블록 인코딩을 적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8B, 10B 블록 인코딩도 똑같은 의미예요. 8B, 10B 인코딩은 8비트 대신에 10비트로 변환해서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8비트. 8비트 같으면은 8비트 값이 가질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256이잖아요. 256개죠. 그죠? 1비트면은 1024죠. 그러니까 이 1024개 중에 0도 연속적으로 3개 이상이 나오지 않고 1도 연속적으로 3개 이상이 나오지 않는 256개를 선택해서 그 256개, 이 중에 256개를 선택해서, 그죠? 요 원래 데이터 256개를 10비트, 8비트 데이터 256개를 10비트 데이터 256개로 이렇게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변환된 10비트를 이제 라인 인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0도 연속적으로 3개 이상이 나오지 않고 1도 연속적으로 3개 이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호 체계를 쓸 수 있냐면은 NRZ-I 신호가 아니고 NRZ-I 신호보다도 더 신호 변화율이 작은 이 NRZ-I 신호보다도 더 신호 변화율이 작은 뭐 당연히 이 그 1이 연속적으로 오는 구간 여기에도 NRZ-L 신호 같은 경우는 이 신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호 변화율이 NRZ-L이 NRZ-I보다 신호 변화율이 적고 신호 변화율이 적다는 것은 보유율이 적고 보유율이 적다는 것은 대역폭 요구사항이 적어지기 때문에 NRZ-I 신호보다는 NRZ-L 신호를 쓰는 게 대역폭 면에서 보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8B, 10B 블록 인코딩을 쓰면 어떤 신호를 쓸 수 있는가? NRZ-L 신호를 동기 문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대역폭 요구가 더 낮은 그런 어떤 신호 체계를 네트워크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8B, 10B 블록 인코딩은 어디에 이렇게 적용했냐면은 어디에다 적용했냐면은 기가빗 이더넷을 만들 때
기가빗 이더넷이라는 게 1000mbps잖아요. 그 100mbps 이더넷에 NRZ-I 신호 플러스 4B, 5B 인코딩, 블락 인코딩을 썼는데 그거보다도 전송 속도를 또 10배를 높일 때 기가빗 이더넷을 만들 때 신호 체계를 어떻게 썼다는 이야기냐면 NRZ L 신호 플러스 sorry 8B10B 블락 인코딩을 써서 기가빗 이더넷을 개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오류 탐지 능력도 뭐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여기죠. 이 1024개 중에 256개만 쓰니까 나머지 이 코드들은 이제 그 오류 탐지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56개 외에 나머지 이 값에 해당되는 비트를 받으면 그건 전부 다 오류잖아요. 그러니까 오류 탐지 능력도 당연히 이제 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블락 인코딩은 기본적으로 그 동기 문제, 그러니까 좀 간단한 보호율이 낮은 그런 신호임에서 동기 문제가 있는 그런 신호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동기 문제가 없어지는 데이터로 디지털 데이터로 먼저 바꾼 다음에 좀 간단한 신호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본 목표고 거기에다가 오류 탐지 능력, 오류 검출 능력까지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스크램블링도 비슷한데요. 스크램블링. 이 블락 인코딩하고 NRZ 신호를 써서 이제 우리가 동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데, 이 그 우리 저 라인 인코딩 할 때 이렇게 문제를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할 때 이 직류 성분 문제, 그죠? DC, 다이렉트 커런트, 직류 성분 문제. 직류 성분 문제도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블락 인코딩하고 NRZ 신호를 같이 쓰는 것 가지고는 직류 성분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봤지만 블락 인코딩은 사실 저기 데이터 양을 20%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전송 속도가 높아져야 되고 전송 속도가 높아지려면은 보호율이 높아져야 되고 보호율이 높아지면은 대역폭이 높아지는 거니까 뭐 그만큼의 또 물론 맨 첫째 신호 체계를 쓸 때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트 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역폭도 좀 이렇게 높아져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크램블링 기법을 구안을 했는데 스크램블링 기법은 뭐냐면은 신호 변화율이라는 거 보호율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호율. 신호 변화율의 증가도 없고 동기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DC 성분 문제, 직류 성분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호를 뭔가 혼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신호를 조정하겠다. 그때 이제 이 기본이 되는 라인 인코딩 신호가 이때 이 스크램블링에서 적용하는 라인 인코딩 신호, 스크램블링 방식에서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기본이 되는 라인 인코딩 방식, 다른 인코딩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고요. AMI 신호를 쓰는데 AMI 신호가 뭔지는 여러분들 저기서 이미 공부를 하셨고 AMI AMI 신호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AMI 신호. 그러니까 Alternating Mark Inversion이라고 그러는데 Alternate Mark Inversion. 이렇게. 자, 0인 경우, 디지털 비트 0인 경우는 0전압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 AMI에서 이렇게 0이면은 0전압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돼. 0전압이.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0이 그대로 유지가 돼. 근데 1이면은
그 다음 비트가 1이 오면은 양전압과 음전압을 교차, 그러니까 인버전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1이 왔잖아요. 그래서 양전압으로 전압을 높여서 그럼 0이면 그 다음 0이면은 뭐 그대로 이렇게 영전압이 유지가 되고, 다음에 1이 발생하면은 그 전 1의 신호준이 신호 레벨하고 반대로 역전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앞에 1이 양전압이었기 때문에 음전압의 신호준위로 신호 레벨로 바꿔주고, 0이면은 또 영전압이 유지가 돼요. 이렇게 하는 신호 체계를 AMI라고 그러거든요. AMI. Alternating Mark Invers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Alternating Mark Inversion. 근데 이 신호 체계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0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0비트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 이런 구간에는 이제 당연히 동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0이 AMI를 쓰면서 0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더라도 동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이 AMI가 이제 1일 때 계속 이렇게 양전압과 음전압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기 DC 문제, 징주 성분 문제도 이렇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라인 코딩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0이 연속적으로 나오더라도 동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또 징주 성분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신호 체계를 갖다 보완해 주겠다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스크램블링이라는 거예요. 스크램블링. 그 스크램블링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하나는 B8ZS ZS라고 그러는데 B8ZS 바이폴라는 게 양극이잖아요. 앞에 있는 극하고 반대 극으로 이렇게 신호 준위를 바꿔주겠다 이런 의미가 이제 바이폴라라고요. 앞에 양전압이면 그 다음 나오는 신호는, 그게 대응되는 신호는 음전압으로 바꿔주겠다. 준위를, 신호 레벨을 바꿔주겠다 이런 의미가 이제 바이폴라고요. with zero, 8 0 8개의 제로 비트가 나오면은 바이폴라 신호를 추가해서 혼합해서 바꿔주겠다 이런 의미라고요. 자,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근데 AMI 신호라는 거는 AMI 신호의 규칙은 간단한 규칙이 있다고. 간단한 규칙이 뭐냐면은 앞에 1을 표시하는 전압이 양전압이면은, 높은 양전압이면은 그 다음에 1이 나오는 거는 음전압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게 규칙이라고요. 그 다음 1이 나오면은 또 예를 들어 1이 나왔다 이러면은 양전압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죠. 이게 그러니까 AMI의 규칙이라고요. 규칙. 그래야지 수신하는 쪽에서 그 전에 1이 양전압이었으면은 그 다음 1이 음전압이 나오면 이거는 1이구나. 그 다음에 또 양전압이 신하고 나오면 1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규칙의 위반이 되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저기 신호가 오지 않고요. 이렇게 신호가 왔어. 규칙이 위배돼서 신호가 왔어. 어떻게 왔냐면은 신호가 왔는데 수신을 수신해 보니까 이런 신호가 온 거예요. 낮은 준위에 음전압의 신호가 수신이 된 거죠. 이렇게. 이런 신호는 뭐냐면은 AMI 규칙에 위배된 거예요. 바이올레이션이 된 거죠. 바이올레이션. 그 규칙에 위배가 된 거지. 위배. 이러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규칙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건 0이다 이렇게 해석해. 이게 1이 원래는 1인데요. 1이 돼야 되는데 1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0으로 해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0으로. 왜냐? AMI 규칙에 위배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저기 그 B8 이 신호 자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8개의 0비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8개의 0비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신호가 있으면, 원래 AMI 같으면 0볼트 구간이 이제 8개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0은 3개만 포함이 되고요.
0은 연속적으로 3개만 포함되는 그런 신호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0이 8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0이 8개가 나오면은 000, 000하고 신호를 막 바꾸는데 어떤 신호인가? V 신호로 바꿔. V 신호. V 신호. V 이건 뭐냐? V 바이올레이티드 신호잖아요. 바이올레이티드라는 건 앞에가 1이면은 그 다음에 원래는 규칙에 따르면은 양전압이면 음전압으로 돼야 되는데 앞에가 양전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위배됐다는 이야기는 또 양전압의 신호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규칙에 위배되는 신호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B는 앞에 있는 신호 준위의 반대. 앞에 있는 신호가 양전압이면은 B는 음전압으로 바꾸고 음전압이면 양전압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이폴라 신호를 갖다가 넣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VB0, VB 신호로 이 8개를 0, 8개 나오는 거를 000VB, 0VB 이런 신호로 변환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수신했는데 000VB, 0VB 이런 신호를 수신하더라도 AMI 규칙에 지금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VB에 해당되는 이 신호를 전부 다 0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수신하는 쪽. 근데 보낼 때는 000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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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VB 이런 신호로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이 신호가 동기 문제도 해결하고 DC, 그러니까 직류 성분 문제도 해결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가 봅시다. 신호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신호가 지금 전송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앞에 AMI 규칙에 따라서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양전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래.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지금 신호가 전송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0이 8개가 나왔어요. 0이 8개가 이렇게 나왔다. 0이 8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0이 8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면은 0이 8개를 어떻게 바꾸냐면 000 VB, 0 VB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건데요. 자, 000은 그대로예요. 000 3개만 나오게 하고 V,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신호 AMI에서 규칙을 바꾼 규칙에 위배된 신호로 만들어서 보내겠다. 규칙에 의하면은 이게 1이었기 때문에 규칙에 따르면 그 다음에 영전압, 양전압인 신호는 절대로 나오면 안 돼. 반드시 규칙에 따르면 음전압인 신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낼 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신호로 만들어서 보냈대. 이런 거는 규칙 AMI 규칙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V가 지금 양전압이기 때문에 그다음 B에 해당되는 거는 요 V의 반대 신호 VB 반대 신호. 그다음에 0. 그다음에 다시 violated 그러니까 위배되는 신호. 위배가 안 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게 양전압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양전압 대신에 위배되는 신호를 만들어서 보냈대니. 위배되는 신호가 뭐냐? 음전압이 신호를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V로. violated. 그리고 B. 이런 신호. 그러니까 실제로는 0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0전압이 연속적으로 8개가 나오는 구간을 000 VB, 0 VB 이런 신호로 만들어서 보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신하는 쪽에서는 000 VB, 0 VB 신호를 받았지만 이거는 AMI 규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0이 그러니까 어떤 신호 그 자체에서 0이 연속적으로 나오지가 않는다고. 이런 보면은 V의 신호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또 그 다음에 B 신호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신호가 바뀌고 이렇게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0이 연속적으로 8개가 나오는 구간 대신에 0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0전압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건 3개 구간밖에 없다. 그러니까 동기 문제가 해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전압과 음전압이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지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 상쇄가 돼가지고 직류성분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반대인데 원래 신호가 이렇게 음전압일 때는 바이올레이션 자체가 음으로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AMI 신호에서 플러스 양전압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VB, 0, VB 신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예를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원래 신호에다가 다른 신호를 섞어 가지고 동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직류성분 문제도 없도록 그러면서도 대역폭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신호 변화율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신호 체계를 신호 체계로 보완한 그런 신호를 그런 작업을 스크램블링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램블링 한다. 그 다음에 스크램블링 신호 중에 다른 신호도 이렇게 있는데요. 다른 신호 스크램블 HTTP3 신호 체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물론 이거는 이제 0이 8개가 아니고 0이 연속적으로 4개가 나오면은 4개가 나오면은 AMI에서 0이 0절압이 이제 4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은 이거를 규칙이 위배된 신호가 포함된 0이 3개 또는 2개만 연속하는 그런 신호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 앞에 그 스크램블링 방법하고 개념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조금씩 달라요. 규칙이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전 치환한 이후에 1의 개수가 홀수면 앞에 지금 앞에까지 나온 신호에서 1이 그러니까 1이면 신호 준위가 이렇게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변화가 생기는 건데 그때 1의 개수가 그동안 홀수였다. 홀수였으면은 0 4개를 어떻게 바꾸냐면 000 V는 바이올레이티드 시그널입니다. 바이올레이티드 시그널. 그리고 이전에 치환한 이후에 0의 개수가 짝수면은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은 B00V. B는 이제 앞에 전압이 앞에 1에 해당되는 전압이 양인가 음인가에 따라서 그게 반대되는 그게 신호고요. 그리고 V는 이제 규칙에 위배되는 신호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0이 지금 4개가 연속적으로 나와 이렇게 이러면은 바꾸는데요. 여기까지에 지금 1이 여기까지 지금 1이 쭉 나온 거를 개수를 세면은 2번 짝수예요. 짝수면은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짝수면은 B00V B가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신호하고 반대되는 신호, 바이폴라 신호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겠다. 바이폴라 신호는 그 앞에 음전압이니까 지금 양전압이죠, 그죠? 그리고 00V인데 V 위배가 안 되면 원래 신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앞에 신호가 지금 양전압이기 때문에 규칙에 위배가 안 되는 신호라는 거는 음전압의 신호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양전압의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양전압의 신호를 만들. 그러니까 B00V 이렇게 받으면 수신하면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규칙에 위배된 거니까 00이다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았는데 지금 1의 개수가 홀수예요. 홀수면은 0이 4개가 나오잖아요. 0이 4개 나오면 이 0을 어떻게 바꾸느냐. 0이 4개 나오면은 000V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이올레이티드. 정상적으로 하면 플러스 양전압의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음전압의 신호를 만들어서 규칙에 위배되게. 그러면 이 4개는 0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했다는 거죠. 수신하는 쪽에서. 그렇게 해서 1의 개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양전압하고 음전압의 개수를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 가지고 0이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0전압이 연속적으로 4개 이상이 나오지 않게도 만들어서 동기 문제도 해결하고 신호상에서요.
그리고 음전압과 양전압의 균형도 맞추어서 DC 성분 문제도 그 직류 성분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신호체계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개념은 이제 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디지털 신호를 회선을 통해서 어떻게 전송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은 병렬 방식하고 직렬 방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렬 방식을 비동기 방식과 동기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이 단어로부터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겠지만은 병렬 방식은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회선을 써서 동시에 여러 개의 디지털 신호를 한꺼번에 전송하는 이런 방식을 병렬 전송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뭐 여러 개의 디지털 신호를 여러 개의 회선을 통해서 동시에 전송할 수 있으니까 고속 전송이 가능한 그런 이제 장점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뭐 당연히 회선을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장거리에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회선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선 비용이 그만큼 이렇게 늘어나고 물론 이제 통신 장치도 장치의 비용도 늘어나겠지만은 그래서 아주 고비용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 장치가 될 거다 이런 거는 뭐 저기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회선을 사실은 여러 개를 통신하기 위해서 회선을 여러 개를 쓴다는 거는 그게 사실 회선 구축하고 이런 게 상당히 이렇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장거리 통신 뭐 네트워크에서 쓰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병렬 전송은 단일 어떤 컴퓨터 장치나 단일 통신 장치 내에 있는 디바이스들 간에 그러니까 통신 장치 내에 있는 디바이스들 간에 그 통신하기 위한 어떤 장치 내 컴퓨터 내에 있는 그 장치들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런 어떤 통신하는 통로를 보통 이렇게 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버스 같은데 이제 병렬 통신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컴퓨터 간에 통신할 때는 비용 문제 때문에 저기 병렬 전송은 사실 사용을 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에서 통신은 당연히 이제 직렬 통신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직렬 통신 방식은 앞에서 이제 비동기 방식 있고 그 다음에 동기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기는 당연히 저기 그 시간에 대한 동기입니다. 시간에 대한 동기. 우리가 디지털 신호할 때 동기를 맞춘다는 게 이제 무슨 의미고 동기 문제라는 게 무슨 의미고 이런 걸 이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동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해를 데이터 통신에서 말하는 동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해를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직렬 시리얼 통신에서 직렬 비동기 통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별도의 그런 어떤 클락 정보, 시간 정보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트 한 구간에 해당되는 이게 한 구간에 해당된다 하는 그런 정보를 주고받지 않고 데이터만 이렇게 주고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만 주고받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송수신자 간에 시계 클락에 오차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저기 신호 자체를 동기 문제가 없는 이제 이런 이제 신호를 써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동기 문제를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간단한 신호를 쓰면서 신호 체계를 쓰면서
비동기 통신 방식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기 문제가 있으면서 간단한 신호체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NRZ 신호라고 보면 되잖아요. NRZ. 난 리턴 투 제로 신호. 보통 우리가 이제 난 리턴 투 제로 신호의 대표적인 게 NRZL인데, NRZ 가장 간단한 신호체계죠. NRZL. NRZL 신호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프로토콜에 따라 다르지만 신호 레벨의 수준에 따라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1과 0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이제 신호 체계를 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0이 연속적으로 나오거나 1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제 그 저기 동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별도의 동기를 맞추기 위한 그런 이제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직렬 비동기 신호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현재 지금 저기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보통 아이들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들 상태. 예를 들어 여기서는 아이들 상태를 예를 들면 마이너스 13V 상태가 이제 쭉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그래. 데이터를 보내려고 그러면은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지금부터 내가 데이터 비트를 보낸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신호를 먼저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신하는 쪽에서 송신자가 지금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는 걸 딱 이렇게 그 캐치를 할 수 있게 캐치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뭐 아이들 상태에 있다가 신호를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요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데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지금 아이들 상태하고 다른 신호 체계. 지금 아이들 상태가 지금 음전압 상태이기 때문에 양의 전압의 신호를 이렇게 하나를 탁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송신자가 내가 지금 데이터를 보내겠다. 데이터 전송을 스타트 하겠다. 스타트 시그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NRZ 신호의 체계에 따라서 1, 지금 여기 보면은 1이 이제 낮은 전압으로 1을 표시했는데, 그죠? 1, 0, 1, 0, 1, 0, 1, 0에 해당되는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고 다 보냈으면은 그때 스탑. 다 보냈으면은 근데 이제 좀 이게 몇 개를 보내는가 미리 이제 몇 개의 비트를 보내는가 하는 거는 미리 양쪽에서 이렇게 이제 스타트 다음에 몇 개가 데이터다 이런 거는 미리 약속을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타트 신호가 오면은 그 다음에 8개가 그 다음에 8개가 데이터 비트구나. 이렇게 이제 수신자가 데이터 비트를 보면은 수신하면은 그 다음에는 스탑에 해당되는 이 스탑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스타트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신호. 스탑에 해당되는 신호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내가 데이터를 보낼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타트 비트에 해당되는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에 해당되는 신호 8비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스탑에 해당되는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전송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이렇게 간단한 NRZ 신호를 쓰면서도 동기 정보가 동기를 맞추기 위한 별도의 신호 체계 없이도 이렇게 한 8비트 정도, 그러니까 시작을 갖다 이렇게 시작과 끝을 갖다 저기 끝을 표시하는 별도의 신호를 보내고 그 시작과 끝 사이에 한 8개 정도의 비트, 이런 정도의 비트를 전송하는 이런 경우는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동기 문제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다. 이게 전부 다 0이 되든 전부 다 1이 되든 동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는 걸 전제로 해서 통신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도 시간 정보를 별도로 보내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8비트를 보내기 전에 스타트 시그널을 보내고 8비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스탑 비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스타트 비트를 보내고 8비트를 보내고 데이터 8비트를 보내고 스탑 신호를 보내고 이런 형태로 통신이 이루어지면은 이와 같이 별도의 동기 정보를 보내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통신에 적합한 그런 통신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통신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직렬로 비트를 전송을 하는데 동기 정보 없이, 그 다음에 신호 체계는 동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신호 체계, 간단한 신호 체계를 사용을 해서 통신하는 어, 그런 통신을 직렬 비동기 통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직렬 비동기 통신은 바이트와 바이트 간의 이 휴지 시간, 아이들 타임이 존재하는 그런 어떤 저속 통신. 그러니까 한 바이트에 8비트가 한 바이트잖아요. 한 바이트를 보내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한 바이트를 보내고 또 조금 있다가 한 바이트를 보내고, 그리고 한 바이트 내에 있는 8비트, 그 바이트 시작과 끝만 알면은 그 8비트 간에는, 그 8비트 내부에는 동기 문제가, 신호 체계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동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8비트밖에 안 되니까, 그죠? 8비트를 나타내는 그 구간의 동기 오차라고, 클락의 오차라고 해봐야 뭐 거의 무시할 수준이 된다. 이런 경우에 적합한 통신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 이런 우리 이제 직렬 비동기 통신을 사용하는 이런 이제 응용 분야는 아주, 그러니까 저속 통신, 저속인 통신, 저속 통신에 이렇게 적합한,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고,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고 바이트와 바이트 간의 시간 간격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이제 RS232C 같은 게 이제 RS232C 이런 이제 케이블을 쓸 때 이렇게 직렬 비동기 통신을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뭐 아두이노나 또 다른 어떤 뭐 이렇게 간단한 그런 어떤 통신 장치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통신해야 될 때 직렬 비동기 통신을 사용하는, 그때 사용하는 케이블은 이제 RS232C 케이블을 쓰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한번 접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직렬 동기 통신은 뭐냐 하면은 그 순차적으로 비트로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쭉 전송을 하되,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한 비트 구간에 해당되는 정보를 표시하는 그런 정보를 클락 정보라고 그러는데, 클락 정보, 그러니까 한 비트에 해당되는 구간, 이렇게 보시면 한 비트에 해당되는 구간, 이렇게 한 비트에 해당되는 구간을, 이 구간에 해당되는, 한 비트에 해당되는 구간에 해당되는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그 시계가 필요 없고요. 그 클락 그 구간을 나타내는 그 클락 정보, 시간 정보를 가지고 이 그 한 비트 구간이 크기가 얼마가 된다는 걸 양쪽에서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 파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별도의 클락 정보를 갖다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클락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이런 별도의 회선, 또 별도의 로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이제 비용이 증가하겠죠. 대신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그 비트를 나타내는 구간이 정확하게 딱 일치를 하기 때문에 동기 문제, 신호의 동기 문제 같은 이런 건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간단한 신호 체계를 쓰더라도 동기 문제 자체가 이제 발생하지를 않는 거죠. 시계에 오차가 없으니까, 그죠? 왜냐하면 동기를 정확하게 똑같은 그런 어떤 동기를 나타내는 신호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니까,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비용이 그만큼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어떤 형태로 이렇게 비트를 전송하더라도 동기 문제가 없이 보낸 비트만큼 수신자가 그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수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통신을 직렬 동기 통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렬 동기 통신이 문제가 뭐냐면은 클락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그런 별도의 회선, 별도의 로직을 구현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만큼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뭐죠, 이
직렬 동기통신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고속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은 생기는데요. 왜냐하면은 스타트 비트, 스탑 비트 이런 걸 갖다 별도로 이렇게 추가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고속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더라도 동기 문제 없이, 아무리 많은 비트를 전송하더라도 동기 문제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수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동기 오류 없이 이렇게 고속 통신에 적합한데 비용이 이제 문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직렬 동기 통신 이렇게 설명할 때는 별도의 동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채널 또는 회선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그 스마트폰 통신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스마트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간에는 시계에 오차가 전혀 없다고요. 스마트폰 각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시계가 다 동기가 딱 정확하게 맞다. 왜냐? 별도의 동기 정보를 갖다 이렇게 그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보통 우리 이제 뭐 컴퓨터 PC와 이렇게 PC로 연결하는 이런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경우는 별도의 동기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그런 케이블을 연결하고 또 거기에 맞는 로직을 구현하고 이러면 상당히 이렇게 이제 비용이 비싸진다고요. 그러면서도 고속으로 이렇게 통신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대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디지털 신호 체계에서 공부를 한 것처럼 또 우리 이번 시간에 앞에 그 저기 블락 인코딩이나 스크램블링에서 공부를 한 것처럼 별도의 동기 정보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신호 그 자체, 디지털 신호 그 자체가 동기 없이도 몇 비트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동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신호 체계, 또는 신호 체계는 동기 문제가 있지만, 간단한 신호 체계 동기 문제가 있지만 데이터 비트 자체를 4B, 5B, 8B, 10B 그 다음에 스크램블링 코드 이런 걸 써서 그 신호 체계 자체가 동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변환해 가지고 변환해서 신호 체계를 이렇게 사용하면은 사실은 그 동기 채널을 별도로 임플멘테이션 구현하지 않고도 직렬 동기 통신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프레임의 앞부분에 그 보통 프레임을 내가 전송하는 어떤 데이터 단위를 전체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프레임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요. 프레임. 예를 들면 2000비트 뭐 2000비트 단위로 또는 4000비트 단위로 이런 식으로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그 프레임의 2000비트가 동기 문제 없이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문제가 없는 신호 체계를 쓰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의 시작을 갖다가 수신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앞부분에 일부 비트를, 몇 비트를 시작을 표시하는 그런 비트로 써서 지금 프레임 2000비트가 전송되어 오는구나 하는 걸 갖다 파악할 수 있고, 그때부터 이제 저기 클락 정보 없이도 그 동기 문제가 없는 그런 신호를 가지고 이제 비트를 갖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렬 동기 통신 이러면은 동기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별도의 회선, 별도의 채널을 사용하고, 그래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전혀 동기 문제 없이 이렇게 직렬로 통신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실제로는 디지털 신호 자체를 동기 문제가 없는 또는 동기 문제가 있는 신호를 쓸 때는 디지털 비트 자체를 변환해서 0과 1이 연속적으로 동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뭐 4개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변환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이제 신호 체계를 쓰기 때문에 별도의 클락 정보를 주고받는 채널 없이도 직렬 동기 통신을 구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정확한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이더넷 같은 걸 공부를 할 때, 또는 와이파이 같은 걸 공부를 할 때, 이더넷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직렬 동기 통신을 쓰지만 별도의 저기 동기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회선이나 채널을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는 인터넷이나 와이파이가 직렬 비동기 통신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디지털 신호 전송 방식이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디지털 신호 체계, 그 디지털 비트를 디지털 신호로 어떻게 변환하는가 그 체계하고는 사실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동기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호의 동기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신호 전송 방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블록 인코딩하고 스크램블링,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회선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전송하는가 하는 전송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디지털 신호,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어떻게 변환하는가 하는 라인 인코딩 방식하고 같이 이렇게 놓고 공부를 해야지 잘 이렇게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제가 권하면은 제가 앞에 그 전에 제가 강의했던 디지털 신호 그 자체에 대한 그 공부도 좀 이렇게 먼저 하고 이렇게 이 강의를 들어야지 잘 이해가 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